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신용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요, 전직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집이 가압류 당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인데 대구 달성군에 있죠, 사저가.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제가 달성에 오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봐드리겠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고, 제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좋은 분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돼서 무척 기쁘고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가압류가 이뤄졌다. 과천 토지보상금 그중에 25억 원을 저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입주하시고 한 달여가 지나서 갑자기 5억 원, 5억 원, 5억 원, 그래서 15억 원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억 원도 곧 보내시겠구나 라고 한 게 저희가 무려 4년을 기다렸습니다. 4년을. 김세희 씨 얘기로는 그 10억을 받기 위해서 4년을 기다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대략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 살고 있는데 이 집이 가압류 당했습니다. 이준우 대변인, 그동안의 과정이요? 박 전 대통령이 사저에 들어가고 이게 매입이랑 어떤 경위가 있었던 거죠? 일단 저 집을 구하기 전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예. 저 집은 유명한 이제 변호사의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김세희 씨, 그다음에 강용석 씨, 가세현 씨에서 총 25억 원의 저 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와서 얼마 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5억을 갚게 되는데, 나머지 10억은 어디서 금을 갚느냐? 예. 책을 내는데 그 책 인세가 나오고 매출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책으로 다 변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이제 변제가 이루어지면 되는데, 자, 책에 대한 인세 계산이요, 2022년 2월 기준으로 해서 인세 수익이 7억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도 인세 정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박근혜 측 변호인 측의 얘기에 따르면은, 그때 딱 한 번 인세 정산을 한번 얘기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인세 정산을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세희 측에서 인세 정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10억을 갚게 되는데, 예. 한 번 7억 원만 정산하고 나머지를 안 갚고 있으니까는 그것을 먼저 하면은 변제가 가능하다라는 예. 이제 그런 입장이라고 박근혜 측 변호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15억은 상환을 했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그러니까 나머지 있는 김세희 씨는 10억이라고 주장하는 거고,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는 보면 어쨌든 10억 원을 나는 못 받았다. 25억 원을 빌려줬는데, 네. 사저를 구입하는데 25억 원을 빌려줬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15억 원 돌려받아 변제가 됐고, 나머지 10억 원에 대해서 정산이 안 됐다는 뜻이고요. 아마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 감옥에 있을 때, 그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고받았던 옥중 서신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가로세로 연구소의 권유에 의해서 책으로 출간을 했는데, 책을 냈어요. 그래서 그때 네. 이제 구름의 아무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해서 책을 냈는데, 그 책을 낼 때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그럼 이 책을 팔게 되면 판매 수익금이 한 10억 원 정도 나오니 그 10억 원을 보장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 10억 원이 그걸로 이제 퉁을 쳤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유영하 변호사는 더 이상 갚을 게 없다, 또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하더라도 책이 그때 한 20만 권 정도 팔리고 예. 판매 대금이 한 20억 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리저리 정산하게 되면 한 7억여 원 정도는 판매 수익금이 아마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발생을 했을 테니까, 예. 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3억 원 정도만 갚으면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10억 원 정도를 옥중 서신을 묶은 책 판매 대금으로 다 퉁을 치거나 다 변제가 됐거나 전액 변제가 됐거나
또는 적어도 갚아도 3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예. 이 금액에 대한 어떤 지금 다툼이 있고 아마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 그 책 자체를 그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데서 출간을 했나 봐요. 그래서 대신 그쵸? 출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매를 하게 되면 예. 그만큼 이익금을 몽땅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주겠다. 그 구두 약속을 했다는 거거든요. 구두로? 그게 이제 한 10억 원 정도 됐기 때문에 아마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은 그 10억 원과 그리고 예. 변제해야 될 10억 원이 서로 상계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서신을 모아가지고 이제 책을 만들었는데 이게 한 20만 권 넘게 팔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금이 한 6억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 이후에도 수익이 발생될 수도 있고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수익금을 통해서 그 나머지 10억이 정산된 걸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영하 의원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줬는데 그게 또 차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럼 정려가 되니까 자발적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아직 책 대금 정산도 안 끝났고 아마 그 끝나면 일부분 변제가 예. 될 거고요. 그걸 변제 계획도 제가 다 마련해 놨습니다. 유영아한테 이미 통화했답니다. 유영아랑 박근혜 대통령 책 이거 수익금으로 한 6억에서 7억 벌었으니까 한 3억에서 4억 정도만 주면 될 것 같다. 아 그래요? 4년 지나서 이제 와서 3, 4억 정도 주면 될 것 같다. 우리가 소송을 거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김세희 개인 돈입니다. 그거부터 갚고 그 다음에 이 얘기하세요. 이 얘기를. 책을 두고도 저렇게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저는 좀 여기서 뭐 이 내용도 살펴볼 테지만 어떻게 하다가 전직 대통령이 갈 집이 없어가지고 개인을 통해서 그 돈을 빌려가지고 지금 사저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아마 이게 돈이 없어서 생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양쪽의 주장을 뭐 저희가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 파면될 당시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그 신고 자산을 보면 예. 37억 3,8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37억 3,800이라는 게 고스란히 현금은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갑자기 뭐를 현금화해서 집을 구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 이제 도움을 받은 건 맞잖아요. 예. 중간에 이제 벌금이 180억이 있었고 추징금이 35억 정도 있었는데 그래요? 그건 사면되면서 다 면제가 됐습니다. 아 3년 전에 면제되네. 면제가 다 됐습니다. 예. 이제 형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셈이니까요. 그러면 이론상 37억 정도에서 지금 저게 25억 정도인데 15억을 갚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15억을 빼도 어느 정도 돈은 남아 있잖아요. 이론상. 예. 그래서 돈이 없어서 이거를 이렇게 버티면서 일부러 시간을 끌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양측 간에 뭔가가 정리되지 않은 문제들이 뭔가 있어서 이렇게 서로 문제된 거 아닐까. 예. 특히나 이제 감정상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김세희 씨 측 가로세로가 슈퍼챗으로 많이 벌게 된 거 24억 이상을 벌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 벌게 된 동기가 그럼 누군가 누구누구 팔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이 유튜버들. 그렇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하고 어떤 활용해서 자기들 어떤 치부의 수단으로 쓴 거 아니냐. 어떤 예. 이런 부분 때문에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감정적이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원인으로 지금 시간이 끌어져서 가압류까지 간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은 예.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표면상으로 보면은 막 도와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본인이 빌려줘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모셔가지고 사저를 들어갔는데 이제 와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내 돈 달라고 지금 따지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습니다만 이렇게 흔들면서 책 얘기하기 예, 전에 예. 자신의 개인 돈을 빌려준 거니까 돈부터 갚아라. 그 개인 돈을 형성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나 보죠. 저희가 방금 슈퍼챗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김세희라는 개인 그 사람도 유튜버를 하면서 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팔아서 그런 것들을 많이 얻지 않았습니까? 수익을 얻지 않았습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난 원래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은 별개의 돈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 사실 저희 민주당이나 민주당 진보 진영에 있는 지지층들은 저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보수 지지층 안에서는 적어도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랑했던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 분들 그런 지지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슈퍼챗도 보내주고 예. 뭔가 그 시청도 해주고 도와준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후원도 해줬는데 그 돈을 뭔가 박근혜 대통령에 뭔가 못 받았다고 그것도 지금 사실 양쪽이 말이 다른 상황인데 예. 그런데 그거를 지금 저렇게 가혹하게 요구한다? 저는 보수 지지층이 오히려 더 그 흥분할 이야기, 예. 화날 이야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 지지층은 관심이 없습니다만 보수 지지층이 아마 저 이 예. 부분에 대해서 김세희 씨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가압류라는 게 실제로 집행이 되면은 지금 사는 데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가압류라는 게 이제
그 자기가 받지 못한 채권에 대해서 실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걸어놓은 거잖아요. 그 중간에 팔거나 하지 못하게. 그래서 가압류 걸린 상태에서 처분을 하거나 하면은 이제 다 그게 사행위라고 해서 취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압류를 결정하기까지의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다. 예. 그럼 아마 굉장히 저희가 모르는 다른 이면적인 굉장히 안 좋은 뭔가 있었겠구나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님 이게 경제적인 걸 따지기 전에 감정상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킴이를 자처하다가 이제는 내쫓는 상황에까지 입장이 바뀐 거 이거를 지금 보수 진영 지지자들은 어떻게 보고? 그래서 저는 일단 김세희 대표가 4년을 기다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예. 좀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전 유영하 의원이 중간에 좀 굉장히 좀 잘못한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김세희 대표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본인이 빌려서 예. 본인하고의 어떤 차용 관계만 맞으면 되고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돈을 빌려주는 형태를 해버렸으면 지금 어떤 채무 관계에 있어서도 김세희 그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두고 가압류를 할 이유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이 유영하 변호사가 당시에 아마 김세희로부터 돈을 빌려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달서 사저를 구입했다면 지금 김세희 아마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이 사태를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확히? 김세희 대표가 지금 2번에 걸쳐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유영하 변호사 두 군데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둘 다 대답이 지금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자체가 가압류가 된 줄도 모르고 예. 모든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집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예. 유영하 의원이기 때문에 유영하 의원이 알아서 지금 이 부분을 아마 해결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예. 또 하나는 보면 김세희 어쨌든 대표가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묶어서 책을 출간했고 거기서 엄청난 수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영하 변호사에게는 판권 계약을 없이 그래서 구도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책을 팔았을 때 판매 수익금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더라도 10억 원 정도의 판매 수익금이 나올 테니 그 금액을 주기로 했다고 구도 계약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세희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구도 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해버리면 예. 사실은 그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유영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이 기본적으로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판권 계약이라고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권리를 지켜내지를 전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저는 김세희 어떤 대표와 유영하 의원 간에 지금 어떤 개인적인 감정들이 어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가압류를 둘러싼 이런 것들이 뭔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예. 이렇게 이제 추측이 되고 짐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김세희 씨가 이제 유영하 의원에 대해서도 아주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걸로 이제 추정을 뭐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또 하나요. 24억, 그러니까 참여연대 보고서를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 이른바 뭐 박근혜 마케팅? 그래가지고 이제 슈퍼챗 이런 유튜브에서 돈을 보내는 게 있나 봐요. 참여연대가 추정한 건 한 24억이 넘게 받았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10억 원 같은 뭐 이렇게 1대1로 비교하면 충분히 남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사정이 있는 게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세희 씨도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 관련해 가지고 소송에 좀 휘말렸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가로세로 연구소가 김세희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온 적이 있었었고 예. 명의를 달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어쨌든 그런 소송을 하면서 본인이 재산을 상당히 좀 썼다거나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빌려줬던 그 돈을 어쨌든 내 입장에서는 내가 계산한 방식으로 다 받아야겠다라고 했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김세희 씨가 가로세로 연구소가 먼저 정사 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해야 될 거라 이래 봅니다. 지금 정사는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딱 한 번밖에 정사한 적이 없어요. 저기 박근혜 측 책 관련해서. 책 관련해서는 박근혜 측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딱 한 번밖에 이제 정사 안 했다 그러는데 그 책이 지금 4년 지났거든요. 예. 그러면은 책이 꾸준히 팔렸을 거란 말이에요. 팔릴 수 있죠. 물론 이제 처음에 제일 많이 팔렸겠지만 그 이후에도 꾸준히 팔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이번에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에 또 다시 책이 좀 더 팔렸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책이 얼마 팔렸고 책이 몇 부가 있고 재고가 어떻게 되고 국세청이 얼마를 신고했다라는 것을 먼저 밝혀주게 되면요. 예. 서로 간에 좀 오해가 좀 사라지지 않을까 싶은 그렇죠.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 다양한 게 있었습니다. 책도 있었고 이제 슈퍼챗으로 돈을 번 것도 있고.
박정희 전 대통령 뮤지컬도 제작을 했나 봅니다. 여러 가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한 사업들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수익을 정확하게 공개를 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창동욱 대표가 단식 끝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올라와가지고 손을 잡고 해가지고 끝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보수 진영에서 가지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위상이 그때 드러났는데 이런 현상 지금 집에서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굉장히 일단 이제 보수 우파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요.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씨한테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거를 바로 소송해가지고 압류를 하게 되면요. 정말로 이제 뭐 압류가 공매에 붙여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와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되는 상황을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지자들은. 그래서 굉장히 좀 가로세로 연구소와 김세희 씨한테 좀 비난의 화살이 많이 쏠릴 것 같아요. 과연 이 문제를 김세희 씨가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예. 개인적으로는 아마 자기는 그런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난 돈 문제를 있어서는 나는 양보할 생각이 없다. 내 관련된 내 채권은 내가 어떤 식으로든 다 받겠다라고 이런 독한 마음을 좀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거는 좀 감정도 상당히 쌓여 있는 것 같은데 감정적인 문제도 좀 풀어야지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그게 박 전 대통령에게 유영아 의원이 좀 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유영아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는데 그 영상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아가 이러는 거예요. 저희한테 원래 저희 서울 강남구 그 도곡동에 살고 있거든요. 원래. 그런데 대구로 이사를 가야겠대 자기가. 그럼 달성군 근데 저 집 가까운 곳에 굉장히 큰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 이사하시냐 그때 아니래. 대구 수성구로 집을 잡았대.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그때 대구 수성구에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빙자해서 본인이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그랬구나. 라고 했는데 좀 이따가 아니나 다를까 대구시장 출마하겠다. 글쎄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유독 유영아 의원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현재 기준 드러난 걸로만 보면 이제 네. 최근에 대구시장 출마한다고 이제 출판기념회 이런 것들을 행사를 예고하고 있죠. 유영아 의원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직접적으로 저런 이제 나쁜 감정이 쌓여 있다가 직접적인 그런 공격의 소재가 됐을 것 같고 예. 또 추정해 보면 뭐 개인적인 어떤 뭐 문제도 있겠죠. 저희가 잘 모르지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엊그제 불과 얼마 전에 이제 장미 단식을 딱 그치게 만드는 예. 일종의 이제 보수 진영의 상징 자산 이렇게 이제 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추앙했던 분에 대해서 가압류라고 하는 겉으로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런 초유의 조치. 예를 들어 쉬쉬하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압류라는 예. 게 다 등기에 드러나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했을 때는 단순 과연 유영아 씨에 대한 어떤 적개심 요걸로만 그렇게 됐겠는가 하는 또 의구심도 듭니다. 예. 그러면서 김세희 씨가 하는 얘기는 이제 유영아 의원이 이 돈을 마련했다라고 누군가가 주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기철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은 보면 어차피 감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유영아 의원하고 이제 김세희 대표가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 따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다음 저는 김세희 대표가 지금 감류를 신청한 것까지 보고 이르기에 대한 어떤 법원의 결정이 나온 거 봐서는 유영아 의원이 변호사로서 제대로 조력을 못한 걸로 보이거든요. 일단은 책 판매에 있어서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뮤지컬 제작에 있어서도 분명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판권에 대한 권리나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예. 이런 부분들을 아마 유영아 의원이 충분히 조금 이 권리를 지켜내지 못한 게 아닌가. 예를 들어 책 출간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리해서 본인이 김세희 아마 그때 대표와 어떤 판권 계약을 분명히 맺었다면 이런 논란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 아마 지금 김세희 아마 대표가 생각하는 건 유영아 변호사가 계속적으로 제주는 곰이 부리고 공은 왕서방이 차지한다는 것처럼 아마 사절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본인이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고 예. 또 여러 가지 뭐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영아 변호사가 계속적으로 박근혜 마케팅을 하면서 본인만 정치적으로 뭐 국회의원이 되고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예. 아마 김세희 아마 대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감정적인 대결을 하려는 걸로 보이거든요. 결국은 저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면
결국은 아마 저는 유영아 의원이 어떤 형태로든지 김세희 대표를 만나서 이 사항을 좀 해결해야 될 게 아닌가. 예. 지금 당장 뭐 가압류가 됐다고 해서 지금 당장 팔 수 없을 뿐이고 어떤 임의 처분을 할 수 없을 뿐이지 그렇죠. 아직까지 예, 예. 뭐 실질적으로 김세희 대표에게 실질적인 법적인 권리가 있는지 이 처분할 권리가 있는지 경매까지 넘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언론화가 됐기 때문에 아마 김세희 대표와 아마 유영아 의원 사이에 만나서 어떤 형태로 이제 뭐 이제 조정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는 뭐 예상이 됩니다. 예. 뭐 저는 김세희 씨가 왜 이 타이밍에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얘기할까? 그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지금 있다고- 시점? 예, 지금 예. 시점요. 왜냐하면 이번에 유영아 이제 의원이 대구시장에 나간다고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실제 여론조사하면 여론조사 명단에 들어가가지고 차기 대구시장 후보군으로서 지지율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세희 씨 입장에서는 지금 이 타이밍에 내가 압박을 해야지 대구시장에 출마를 하려는 입장에서 유영아 변호사 의원 입장에서는 흠집이 없는 상태를 만들고 싶어 할 거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돈을 이렇게 압박을 하면 좀 빨리 갚아주지 않겠느냐라는 계산도 아마 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직 대통령의 사저가 가압류 대결은 참 특이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요. 장동혁 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국회 연설이 끝나고 나면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었죠.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나 재신임 요구는 당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당원들에 대한 도전입니다. 내일까지 누구라도 제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에 응하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의 뜻을 물어 당원들께서 저를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요약하면은 재신임 투표 요구하면 내일까지 요구하면 받겠다는 겁니다. 방식은 전당원 투표이고 다만 조건을 걸었어요. 그렇게 요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요구했던 사람도 직을 걸어라. 이 중에 좀 복잡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제가 친한계 의원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제가 재신임 투표 하자라고 하면 국회의원직을 같이 나도 내놓을 용의가 있다라는 전제가 돼야 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인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당대표라 치면 제가 예. 재신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 제안했던 이제 사회자님께서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정도 예. 좀 돼야지 서로 동등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대표는요, 당원들이 뽑아준 자리에서 당원들이 뽑아줘서 그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재신임을 묻는다든가 사퇴를 요구하게 되면 그거는 당원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예.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물을 때 당원들에서 뽑아준 사람만 책임을 지고 그걸 제안한 사람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당 대표를 흔들기 위한 목적으로 재신임과 사퇴를 줄기차게 아주 가볍게 쉽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거를 적당히 절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안한 사람도 사퇴라든가 재신임에 상응하는 자기 자리를 걸고 제안한 것이 맞다라는 것이 당대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당대표 주변에서 이런 얘기 나오긴 했죠, 전에. 뭐 김문수 최고위원도 비슷한 얘기하고 뭐 그러지 전에 않았어요? 있었죠. 네. 예. 그런데 이런 방식이 좀 낯설거든요. 나도 내놓을 테니 너도 무언가를 내놓으라. 저는 아마 이 장동혁 대표가 보면 여러 가지 정치적 고비 때마다 승부사적 기질을 좀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보면 당계 논란이 아주 굉장히 커졌을 때 보면 그때 단식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당내의 어떤 반발을 꺾었는데 저는 오늘 아마 당대표직도 걸고 또 이제 뭐 이 국회의원직도 건 거 과정에 보면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으로부터 촉발된 예. 뭐 이 장동희 대표에 대한 뭐 사퇴나 재심론인데 이것을 한동훈식 화법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왜냐하면 과거에 한동훈 전 대표도 보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사위에 갔을 때 그때 당시 아마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얘기하니까 예, 저도 예. 장관직을 걸고 모든 것을 걸 테니 예. 의원님 뭐 무엇을 걸시겠습니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장동익 대표도 이 한동훈 제명으로부터 촉발된 문제인데 한동훈식 화법을 끌고 와서 내가 이 신임에 대해서 내 이 당대표직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직 다 걸 텐데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를 비호하는 예. 친한계 의원들도 그럼 다 들고 들어와라 이런 거 얘기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긴 예를 들어서 하네요. 근데 예. 이게 전당원 투표가 그러면 예를 들어 누가 나서서 이제 뭐 그러면은 사퇴를 요구해야 되는데 예. 아무도 나서지 못하게 되면 앞으로는 이 한동훈 전 대표의 한동훈의 제명과 관련된 모든 당내 논란은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결국은 아무도 이제 의원직 걸고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으니 앞으로는 한동훈 제명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하지 마라. 만약 그것을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게 되면 친한계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은 완전히 겁쟁이로 돼버리는 거거든요. 예. 자기 걸지도 못하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전당원 투표에 누가 한 사람이 나서서 걸게 되면 아마 장동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단식을 통해서 보수 결집을 한 부분이 있고 당대표 리더십을 세웠기 때문에 예. 충분히 본인이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적 기반이 보면 고성국 뭐 유튜버라든가 전환기 유튜버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그동안 휘둘려 왔는데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어떤 재신임 투표에 들어가게 되면 그 유튜버들이 완전히 장동혁을 지켜내자고 뭐 엄청나게 또 이게 뭐 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가뜩이나 보면 고성국 유튜버나 전기 유튜버 보면 거의 한 10만 회 정도 조회수가 나오고 있고 예. 입당도 독려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까지 나서게 되면 장동혁 대표는 충분히 그건 승산이 있다. 예. 전당원 투표까지 가더라도 난 충분히 이 상황을 돌파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좀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러면 저렇게까지 나왔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뭐 배팅에 들어왔으니까 레이스를 감기는 감아야 되잖아요. 누가 한 사람 나서야 되는데 네. 저는 결국은 뭐 초선이나 재선 등 되는 어떤 친한계 의원들은 좀 나서기 곤란할 것 같고 결국은 저는 장동현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을 걸고 네. 여기에 레이스를 감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마저도 여기서 나서지 하니까? 않게 되면 네. 결국은 친한계 의원들이 그동안 내세웠던 장동현 대표에 대한 사퇴론이나 오세훈 네. 시장이 얘기했던 장동현 대표 사퇴 또는 장동현 디스카운트를 얘기했는데 결국은 야 너희들 당대표직 걸고 국회의원직 걸 테니 너희들도 붙어 했는데 그럼 전부 다 예. 그냥 고개를 숙여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완전 모양이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 기세상으로 볼 때 예. 저는 오세훈 시장이 적어도 서울시장직을 걸고 지금 장동현 대표가 오늘하고 이틀 말미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예. 저는 오세훈 시장이 저는 충분히 이 장동현 대표의 어떤 그동안 단계 논란이라든가 한동훈 제명과 관련해서는 당내 어떤 민주주의 절차를 위반한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당내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도 당대표직과 의원직을 거는 이런 부분들은 당내에서 어떤 정치적 표현을 완전히 압살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아마 오세훈 시장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조금 반응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농담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었나 봐요. 이 방송 딱 들어오기 전에 밭글이 이제 왔는데 네. 보니까 오세훈 시장 쪽에서 그냥 웃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물밑에서는 이미 서울시장 때 이제 걸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보고 무상급식 있다. 예. 그래서 그 밭글이 막 방송국 들어올 때 오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제 돌아다니는 그리고 실제 네, 오세훈 네. 시장이 이때 기자들하고 만나는 자리가 있었나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적 생명을 걸고 얘기하라고요? 직을 걸라고 했어요. 직을 걸고 하라. 참 실망스럽네요. 전륜을 당 지도부에 요구하고 그것을 지도부의 입장과 노선으로 채택해서 실행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담긴 답변을 해주실 걸로 기대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걸어라. 이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답변이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예상치 않게 바로 기자가 질문하고 그때 오세훈 시장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생각을 해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그리고 나온 대답이어서 나중에 정제돼서 다시 나올 수는 있는데 이 답변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그렇죠. 실망스럽다고 말한 게 저는 솔직한 심정이라고 봅니다. 민주적인 정당이라면 당대표에 대해서 누구나 비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 민주당에서도 뭐 지금 당대표 막 사퇴하라는 얘기도 나오고 험악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분들한테, 그런 당원들한테 당원직 걸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직을 걸고
더군다나 당원들은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당원을 가입하신 분들입니다만 예. 저런 분들은 선출된 분들, 국회의원이나 서울시장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주권자들이 본인의 권한을 위임한 분들 아닙니까? 주권자들의 선택으로 받은 그 소중한 권한을 왜 자신들의 권력 투쟁의 판돈으로 걸라고 합니까? 이거 매우 민주주의 체제에 뭐 역행하는 아주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보고요. 장동혁 대표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면은 앞으로 뭐 이재명 대통령의 뭐 거취나 이런 거 비판할 때마다 본인들 정당 해산이라도 걸고 하십시오. 그런 식의 논리라면은 이런 식으로 본인들 당내에서 자기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입틀막하는 정치하실 거면은 전체 국가 운영할 때도 이재명 대통령 집권 여당한테 비판할 때 당대표직을 걸든 국민의힘에 정당 해산을 걸든 뭐라 하나라도 걸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식의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미 저는 장동혁 대표의 재신임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환기 씨가 지금 재신임 절차를 물었어요. 오작 귀국하자마자 우리가 당신 뽑아주지 않았느냐.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긋겠다? 그럼 우리 당신 지지 안 해줄 거야. 이게 재신임입니다. 재신임이 뭡니까? 예. 뽑아줬던 사람들에게 다시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그 절차 아닙니까? 예. 이미 장동혁 지도부는 전환길 씨에 의해서 재신임 절차를 밟고 있다. 근데 거기서는 재신임 받고 싶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끝내 절연하지 못하고 다른 당내 구성원들이 자신에 대해 비판하니까 입틀막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다수파니까 예. 본인들이 다수당이니까 투표로 붙어볼래? 판돈 걸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게 민주적인 정당 운영입니까? 저는 장동혁 지도부의 저런 행태에 대해서 아주 비민주적인 그 정당 운영이라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예, 당원을 얘기했지만 결국 국회의원이든 서울시장이든 유권자들이 뽑아준 거니까 똑같. 그럼 만약에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친한계에서 장동혁 대표 비판하는 쪽에서 어떻게 다음에 정치적인 수를 둬야 되느냐 이 프레임에 말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 우리 흔한 농담으로 묻고 받고 더블로 가, 묻고 더블로 가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이 논의가 촉발된 그 원인으로 거슬러 가보면 지금 이런 식의 논의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당내의 일이지만 과연 이 당내 갈등을 이런 식으로 자리로 어떤 진정성이 없는 거잖아요. 엄밀히 보면 진정성 없이 과연 이게 갈등 진화의 해법인가, 이 대한민국 어떤 제1야당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친한계에서는 과연 묻고 더블로 따라가는 거는 이제 뭐 자기들이 기존에 했던 화법하고도 겹치지만 그거는 솔루션이 아닐 거고 또 예. 다른 어떤 이 말꼬리를 잡든 다른 방법으로 계속해서 장동혁 체제를 흔드는 노력은 계속 이어지겠죠. 그 예. 그래가지고 저 기자 간담회가 있고 난 다음에 친한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글을 올리고 있는데 일단은 비판하는 내용이 대다수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저 역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말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혹시 자기가 질 수 없는 수를 던진 건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만약에 전당원 투표로 간다고 해도 본인이 이제 나갈 가능성이 낮은 거 아니냐는 겁니다.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 힘을 좀 받고 가든 아니면 새로운 체제로 가든 빨리 지방선거에 돌입하자는 측면에서 당원들께서는 그런 진정성을 저는 알아줄 거라고 봅니다. 투표를 하더라도 재신임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그걸 어떻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재신임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미자 의원의 개인적인 예상이긴 합니다만 이준호 대표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요구를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당원 투표로 간다고 치면 현재 상황에서 붙인다 한들 다시 유임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는 거죠. 압도적으로 높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압도적으로. 겁니다. 예, 지금 이제 필리버스터도 했었었고요, 단식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 여론조사 업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좁혀진 것도 나왔었고 예. 당원 가입자 수도 110만을 넘어서 120만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재심을 묻는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에게 힘이 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쇄신안을 지금 발표했거든요.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선거를 위해서 인재영입위원장도 구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모두를 가기 위해서 총괄 지휘하는 총괄 사령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재심을 물어가지고 떨어뜨린다 그러면 이번 선거의 총괄 지휘자가 누구냐? 장수 없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건데 불안감이 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마 재심을 묻는다 한들 100% 압도적인 승리를 아마 할 거라는 계산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이거에 대해서 맞수를 놓는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한동훈 전 대표가 나도 자리에 걸겠다. 근데 지금 현재 제명됐지 않습니까?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인 활동을
이제 하지 않겠다. 정치 은퇴하겠다라는 그런 거를 걸어서 뭐 던져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조금 이제 압도적인 승리가 아닌 네. 좀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판단을 기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재신임을 한들 뭐 그렇죠. 연인될 가능성이 높다. 훨씬 높죠. 그럼 답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친한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인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까 누군가 이제 윤호겐 세력가에 대해서 오늘 질문이 뭐가 나오면 질문 2개 받는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 윤호겐 세력에 동조한 적 없다고 얘기한 적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윤호겐에 대한 입장 여러 차례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답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기억에 계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윤호겐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요. 그러니까 윤호겐 얘기를 민주당에서 늘 하는 얘기인데 예. 윤호겐 자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프레임에 가두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애속되지 않고 미래를 보고 나아가겠다. 그런 의미로 그때 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취지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이번에 대표 연설에서 봤지만 굉장히 참신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선거 연령을 18세에서 16세 낮춘다는 얘기도 했고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2억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파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소구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미래를 제시하는 그런 얘기 좀 더 집중해달라 그런 의미 같습니다. 우리 신영 의원님 좀 제3자 입장에서 이 파장이 오늘은 막 시끌시끌하겠죠. 네, 네. 그러면 내일까지 만약에 재심 요구하는 사람이 안 나온다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느낌에.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리더십은 공고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가지고 공고해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아까 진정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체가 정말 어떤 경각에 달해서 백척간두 상태에서 여차하면 나도 금방 바로 쓰러질 수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삼자적으로 봤을 때. 그냥 어떤 수사에 가까운 정도의 표현이어서 이게 진정성 부분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계속 논쟁이 이 도돌이표처럼 돌아가는 이런 정도지 이걸로 요게 이제 내일까지 안 나왔다 그래서 바로 그러면 정리가 되거나 지선 체제로 바로 고 하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리지지 않은 게 많고 오히려 이제 토크 콘서트가 일요일 날 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날 이제 또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좀 또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의 시작이 당원 게시판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앞부분에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 게시판이라는 당원 게시판의 공간을 누군가가 타인의 아이디까지 이용해서 가장하고 그 내용을 당심인 것처럼 여론의 확대, 재생산하도록 만들어서 결국 그 내용은 대통령과 여사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것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장애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고 사실상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의총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문제가 계엄에 연결된다는 그 언론 보도를 보고 그 진짠가라고 의구심이 들었는데 오늘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국정 운영을 어렵게 했다는 취직이 맞네요. 일단 그 국민의 게시판에 그 글이 정말 한동훈 전 대표가 올린 거라 하더라도 국민의힘 게시판은 죄송하지만 그 정도 영향력이 없고요. 그 정도 지금 표현한 영향력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그리고 그 징계를 하면서 뭔가 한동훈 전 대표가 했다는 것도 확인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수사 결과를 통해서 잘못된 것이 밝혀진다면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만 그 말은 뭡니까? 역으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윤리위에서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제명을 시켜버렸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물론 저희 당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 속에서 당에서 제명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국민들 모두가 납득할 만한 녹취가 터졌을 때 그리고 야당에서도 요구할 때 상대 정당에서도 제명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의원직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할 정도로 명백한 사실일 때 근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 문제를 바라볼 때 저희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단계 조작을 하다니 그 사람 사퇴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사람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가 주장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전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아닌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어떻게 보면 징계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 명분을 잃고 있다. 그리고 24년 11월쯤이죠. 비상계엄 직전에 이 단계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당시 장동혁 대표가
당원 게시판 별거 아닌데 왜 징계를 하냐고 본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1년 한 2개월 전에 장동혁 대표가 지금의 장동혁 대표의 명분을 이미 지워주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저런 발언과 행동에는 글쎄요 공감하는 국민이 그렇게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얘기가 이제 성추인 부대변인 얘기한 게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혼재돼서 계속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계속 하고 있는데 당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싸움이 이제 시작된 것이고 예. 그런 측면에서 뭐 한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일련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헤게모니 싸움의 하나의 이제 수단이었다는 과거의 입장인데 그럼 이준우 대변인께 또 해명을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이 논란의 본질이 여론 조작이라고 이제 몇 차례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정말 지장을 초래했느냐? 초래했죠. 예. 예, 왜 그랬냐면 그때 지금 한동훈 대표의 측근이 그 당시에는요 당원 게시판에 대한 여론을 인용해가지고 굉장히 확대 재생산을 많이 했습니다. 곳곳에 방송에 나가가지고 당원들 여론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하는 그런 도구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또 그때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도 특히 종편에서 많이 그랬었는데요. 당원 게시판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전체 여론이 이렇다, 당원들의 여론이 이렇다고 하면서 그 방송에 보도를 했습니다. 메인 뉴스로. 그게 또 인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당원들 전부 다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고 확대 재생산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국민의힘 전체 당정 갈등을 원만하게 이끌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애초에 그것을 목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IP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도배하는 중상모략의 글을 도배했던 게 아니겠는가라는 것이 지금 이번에 당무감사 결과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리고 방금 좀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전 대표가 그때 당시에 나와서 당원 게시판 문제가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 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때 장동혁 이제 의원이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한동훈 대표에게 직접.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내가 안 했어요. 이 짧게 한마디만 해명하고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꼬치꼬치 캐묻기가 어려워가지고 그 말만 믿고 그대로 방송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고요. 지금은 IP를 통하고 서버를 통해서 확인해가지고 2개의 IP를 통해서 특정 지역에서 가족들 명의로 6명이 동원돼가지고 1,500개 넘는 글을 썼다는 것이 지금 물증으로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그때와 지금 다른 상황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그냥 한동훈 대표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아니다라는 짧은 답변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풀어나갔다. 근데 지금은 이제 더 많은 걸 자세하게 알게 됐다는 취지가 되는 거죠. 경찰 수사로 가려질 것 이것도 굉장히 의문이었는데 오늘 이것도 장동혁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어느 정도 관여돼 있는지를 수사를 통해서 보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부분도 보면 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어떤 프레임을 만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경찰 수사로 넘어갔을 경우에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갖고 있는 그 IP를 공개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한동훈 전 대표 집에서 2개의 IP가 있는데 그 부분을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 공개했을 경우에 한동훈 전 대표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그 IP를 공개하는 순간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그 글을 썼는지는 상관이 없지만 적어도 그 집에 같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 그 IP를 이용해서 이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는 부분만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타격이 있다기보다는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실질적으로 당원 게시판에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글을 올렸다, 이제 조작에 가까운 글을 올렸다 이런 부분인 건데 저는 지금 어떤 장동혁 대표는 이준우 대변인이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게 보면 이준우 대변인도 보면 당원 게시판을 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을 들어가서 글을 올리는 사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글을 읽는 거를 조회하는 숫자는 거의 극히 미미하거든요. 이게 수만 건, 뭐 수천 건 이래 되는 게 아니고 수십 건, 수백 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글을 보고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할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글을 올린 게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보면은 사설이나 칼럼들을 올렸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작성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의견을 올렸던 게 아니고 어느 언론에 보도된 것들을 칼럼이라든가 사설을 올렸다면 그거를 누구나 모든 국민들이 접근이 가능한데 그것을 당원 게시판에 올렸다고 해서 그 글을 통해서 과연 이게 여론 조작까지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볼 때 이게 익명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익명성.
익명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다고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익명 게시판이 아니었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지만 익명 게시판이었는데 그 익명 게시판에 누가 글을 올렸는지를 나중에 파악해서 이렇게 처벌을 하겠다고 해버리면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당원 게시판 문을 닫지 않는 이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벌이 맞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뭐 오늘 장동혁 대표가 지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수사 과정에서 저는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IP를 공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너무 낮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결국은 이 모든 이 당원 게시판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이라든가 어떤 그런 여론 조작의 프레임을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 당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설과 칼럼이 올라온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는 이제 전체 글에서 아주 일부분 소수가 올라온 거고요. 사설 칼럼은 강조하는 건 한동훈 측에서 강조를 합니다. 대부분의 글이 사설 칼럼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당무감사 결과에 따르면요. 아주 소수고 대부분이 중상모략과 욕설 허위 사실 이런 글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당무감사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또 이제 당원 게시판에 있는 글들을 사실 당원들밖에 볼 수 없거든요. 로그인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원 게시판에 있는 그 글 있지 않습니까? 여론 조작된 그 글을 누가 인용했냐면 한동훈 측근들이 많이 인용해서 방송에서 열심히 확대 재생산을 했고 실제로 그게 인용돼서 방송에 나갔다는 게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 목적이 이루어진 거죠. 당원 게시판에서 이렇게 여론 조작했는데 그게 방송의 미디어를 타게 되면서 그게 사실이냐 믿어지는 그런 여론 조작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당무감사 위의 결론이다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 방송에도 몇 번에 걸쳐서 이제 각자의 입장을 전해드려가지고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아요. 또 하나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당협위원장 37명을 교체 권고를 내렸는데 이게 지도부가 장동혁 대표가 이거를 좀 반려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 전에 하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대개 한 70%는 친한계를 넣고 그다음에 한 30%는 그 진짜로 진짜 못한 사람들 윤어게인이나 뭐 친윤 중에서 제일 못한 사람들 자연스럽게 이게 집어넣어서 야 이거 니네 점수가 나빠서 자르는 거니까 아예 소리도 하지 마 웃기지 마 이렇게 대벌하게 만들겠다. 뭐 선거가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뭐 그런 건 상관 안 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당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계속 하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뭐 이게 정치권에서는 예견된 수순처럼 받아들여졌죠. 그러니까 지도부 사퇴를,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사퇴를 원 친한계가 있으면 이후에는 이제 당협 원에 이거 정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나왔는데 일단은 보류가 됐단 말이에요. 네네, 굿캅, 배드캅이라고 하잖아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징계, 권고, 교체, 권고 이렇게 할 때 한쪽에서는 넓은 마음으로 내가 품는 거야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면도 조금 엿보이고요. 전체 이제 원외 중에서 지금 253곳 중에서 비례는 이제 변론으로 하더라도 의원들이 한 100여 분이라고 보면 150여 곳 가운데서 37곳 상당한 비중이잖아요. 비중으로 보면. 그러네요. 특히나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아주 민감한 시기. 그러면 지금까지 열심히 뛰어오고 준비한 분들이 있을 텐데 굉장히 충격파죠. 물론 아직 지방선거가 뭐 몇 개월이 더 4개월여가 남아 있지만 예선전까지 생각해 보면 한 2달여, 석 달여 이내로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는 정말 굉장히 많은 혼란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조치를 한다. 만약에 이번에 이걸 유예를 안 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혼란이 있었겠죠. 거기서 이제 유예를 하면서 어떤 리더십도 확보를 하고 그런 혼란도 좀 막는 이런 이중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그러면 37개를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없던 일로 한 겁니까 결과적으로? 없던 일로 한 게 아니고요. 일단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다시 판단하자 이거죠. 지금 37명에 대해서 바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지방선거 치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로운 당협위원장이 이제 가야 되는 문제도 있는 건데 과연 이 짧은 시간에 새로운 당협위원장을 공정하게 선출할 수 있느냐 그 문제도 있는 거고요. 새로운 당협위원장 안 가게 되면 지방선거 공천을 중앙당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각각이 후보자들이 뛰고 있으면서 기존의 당협위원장과 서로 한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 논리에 맞지 않게 또 중앙당에서 새로운 기조를 적용하게 되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점은 37명 중에서 친한계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 친한계가 포함되면 적법하게 정량 평가를 해서 공정하게 거기에 최하위권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친한계가 포함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친한계가 들어갔을 경우에 또 친한계가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또 뭉쳐가지고 또 지도부를 흔드는 일, 이런 거 생길 거를 감안해서 이거를 지방선거 이유로 미루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적인 판단은 그렇게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네. 이것도 저는 조금 네. 고약하게 보이는 게요. 결국은 지방선거 때까지는 당협위원장직을 유지해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치적 희생양으로 또 삼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보면 어차피 당무감사 결과 끝나 있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예. 도관에 든 지로 보는 것 같아 보니까 어차피 지금 뭐 어떤 교체를 하나 아니면 지방선거이후에 교체하나 어차피 당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때 가서 한다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또 하나 보면 계속적으로 지금 친한계 의원이나 원내 당협위원장들한테 계속적으로 정치적 굴욕감을 주고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유예를 했는데 지방선거 결과 때까지 열심히 뛰고 그 이후에 머리를 수그리고 굴복을 하면 백기투항하면 그때 가서는 그럼 친한계 예를 들어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뭐 부정하고 만약에 이제 장동희 체제 넘어오면 그때 가서 사정을 져서 좀 봐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하는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예. 다만 저는 이 원내 당협위원장에 대한 어떤 당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교체를 하지 않겠지만 배현진 그 서울시당 위원장에 대해서는 또 조치를 할 걸로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지금 보면은 김정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원내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친하게 대표주자로 원내 당협위원장을 하나를 정리를 했고 하나는 국회의원 하나에 대해서도 원내 의원에 대해서도 명. 하나의 예, 한 시범 명. 케이스가 좀 한 명이 필요한 걸로 보이거든요. 특히 그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권한이 있고요. 예. 또 앞으로 그 광역의원, 그러니까 서울시 의원 비례대표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아마 친한계 의원이 배현진 의원이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래요?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원회 제소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속도감 있게 배현진 예. 의원에 대한 어떤 징계 조치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뭐 예상이 듭니다. 실제로 배현진 의원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펄쩍 뛰더라라고 전했는데 그 얘기도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이 어떻게 되면 그 윤리위원회라는 것들을 동원해서 가장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현진 의원 쪽 혹시 취재해 보셨어요? 전화했다니까요. 아, 배현진 의원한테? 들어오기 전에. 아, 따끈따끈한 속보. 그냥 펄펄 뛰더라고요. 김 선배 그게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 배현진 의원이 딱 제가 펄펄 지금 뛴다. 얘기한 건 그 본인들이 설명해 준 거. 예. 굳이 배현진 의원이 아니라 뭐 좀 저 당원들 사이에서는 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윤리위 제소하고 그것을 예. 언론에 공개하는 일도 많았었고 한데 윤리위 예. 제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그 정치적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무슨 말씀하신 대로 친한계 찍어내기라고 보기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일단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런 식 이준호 대변인 이런 식의 해석은 어때요? 당협위원장 친한계 당협위원장은 사람이 많으니까 저항이 거셀 수 있는데 지금 김철현 위원 얘기처럼 배현진 의원만 콕 집어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만 콕 집어서 뭐 제외시킨다. 이 가정에 대해서. 그러려면 명분이 어쨌든 있어야 됩니다. 네. 콕 찍어가지고 이제 친한계에서 가장 극렬하게 장동희 지도부를 흔든다 그러면 뭐 손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명분 없이 만약에 윤리위에 제소해가지고 처리했다 그러면 더 거대한 역풍이 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배현진 의원 거는 명분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30일이죠. 서울시당에 있는 당직자가 윤리위에 배현진 의원을 직접 제소를 합니다. 그 네. 제소 내용이 뭐냐면은 서울시당 소속 당협위원장 21명으로 공동 명예를 냈는데 거기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이름이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번 지방선거에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하지 않지만 그 눈치, 압박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름이 올라갔다. 나의 자유로운 의사를 침해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항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당직자가 제소를 했는데 이거 엄격히 따지면요. 직권 남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현진 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심사 대상이 되는 것은 명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다만 이거를 이제 징계수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적 판단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있죠. 그 두 건이 올라갔는데 또 한 건은 뭐냐면 배현진 의원의 SNS죠. SNS에 그 아이 사진이 올라온 게 있는데 본인한테 뭐 좀 비판적인 글을 올린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랬더니 그 비판적인 글을 올린 사람의 아이 사진을 나흘 동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동안 올려가지고 그 아이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아동복지법 위반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건 또 경찰에 고발된 건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있으면 본인이 어쨌든 흠결을 만들어서 윤리위에 제소돼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초는 본인이 제공한 걸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준우 대변인 말을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가능성이 높다. 징계 수위만 조금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이 건 가지고 막 당원권 정지 뭐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이거든요. 그럼 지방선거 앞두고 시당 위원장 중요하잖아요. 네, 엄청 중요하죠. 예. 정말로 그 기존에 이제 배현진 그 서울시당 위원장이 뭐 21명, 31명 막 이렇게 저 어떤 집단적으로 의사 표현을 할 때 맨 위에 이제 이름이 올라가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현 지도부에서 볼 때는 소위 눈의 가시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 뭐 실제 대표성이 누구든지 간에. 그런데 지금 지방 선거를 앞두고 특히 가장 이제 의석이 경기와 함께 가장 많고 실질적으로 이 지방선거 승패에 있어서 결과 판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서울. 그 서울에 이제 시당위원장으로서 진두지휘를 맡긴다라고 했을 때 장동혁 현재 지도부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겠죠. 공을 가져가도 우리가 가져가야 되고 과를 가져가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소위 이 분류상 이제 한동훈 개라고 본다 그러면 만약에 서울에서 뭐 어떤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했을 때는 또 이겼지만 현 지도부에서는 공이 상대로 넘어가는 이런 거가 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전쟁은 계속되겠죠. 그러네요. 이게 현근택 전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요즘 국민의힘 돌아가는 상황을 알려면 고성국 TV를 봐야 된다. 거기에 뭐 데스노트입니다. 그러니까 고성국 유튜버가 말하는 사람은 다 한 명씩 제거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 얘기했었고 오세훈 시장 얘기했었고 배현진 이제 의원 얘기하니까 배현진 의원이 또 타겟팅이 됐습니다. 그래요? 자, 그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김정욱 전 최고는 예를 들면 김정욱 전 최고는 지금 그 현직 당 대표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해서 지금 징계를 받았잖아요. 뭐 다른 핑계를 댑니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 현직 당 대표 비판했으니까 징계. 지금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전직 당 대표 옹호하는 성명 돌렸다가 징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 운영이 상당히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그 장동혁 지도부의 사실상의 지도부는 지금 공식적인 최고위원들이 아니라 이 고성국 유튜버 아니면 전한길 씨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사실 뭔가 그 당내에서 재신임 요구를 일반적인 의원들이 했을 때는 뭔가 강하게 입틀막을 하면서 전한길 씨가 재신임 요구할 때는 아무 얘기도 못하고 고성국 유튜버는 이런 사람들을 다 비판하면서 이 사람 잘라야 된다고 하면 그게 이행이 되고 국민들이 느낄 때는 이거 거의 삼권 분립 체제라고 볼 것 같아요. 고성국 씨가 말하면 집행은 장동혁 대표가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사법적인 판단은 전한길 씨가 해주고 약간 이런 느낌의 정당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장동혁 지도부가 단단해지는 건지 물렁해지는 건지 국민들이 느낄 때는 정말 소수끼리 똘똘 뭉쳐서 자기네들끼리만 정치하고 있다라고 느끼시지 않을까 저는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론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방금 이제 당원들의 자유 의사를 좀 뭐 막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민주가 없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요. 민주 정당에서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당 지도부가 있고 그 당 지도부에서 당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일부 세력이 당 지도부 아무리 민주적이라 하지만 내가 민주정당을 파괴할 나의 자유의지와 나의 민주적 성향도 있다라고까지 주장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가장 근원적인 거, 전체 공동체 사회를 지키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당신을 파괴할 자유도 있으니 그걸 보장해달라는 식의 설명 같아서 그거는 이제 어느 정당 가든지 그걸 용납하지가 않는다. 과거에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일극체제하면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게 비판했던 사람도 다 어떻게 됐습니까? 싹 다 수청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당 지도부에 대해 비판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막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건 옳지 않죠. 또 그렇게 거친 표현으로 단언을 하면 또 얘기를 들어야 돼요.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정당에서 계파 싸움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계파 싸움의 최고의 각축의 장은 전당대회입니다. 전당대회 때 붙어서 당권을 쥔 속쪽은 때로는 좀 권력을 과하게 사용해서 방금 말씀하신
컷오프나 공천 때 뭐 학살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저희 정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거대 정당들이 대부분 당권파가 당권을 줬을 땐 그런 권력 남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느낄 때 그래 당권 줬으니까 아유 좀 심한데 너무 심한다고 했을 때는 뭐 친박연대 같은 정말 무소속 정당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건 또 국민들이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아까 당에서 그렇게 컷오프하지 않았냐? 근데 저희 당에선 적어도 나간 분들은 제 발로 걸어 나갔고요. 근데 당에서 쫓아내는 경우는 못 봤다는 겁니다. 장도혁 지도부가 정말 친한 게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말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스탠스 노선 투쟁을 제대로 할 거면 차기 전당대회 때 당원 투표로 붙어서 거기서 승부를 봤어요. 알겠습니다. 당에서 쫓아내면 안 된다는 예. 겁니다. 이제 궁금한 거는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지금 당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오늘 또 장도혁 대표가 아예 당원 게시판 문제를 꼬박꼬박 지적하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친한계 의원들은 이렇게 있는데 한동훈 대표 아무 말도 없거든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일단 제명을 당한 날 일단 좋은 정치, 좋은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하는 큰 메시지를 한번 냈기 때문에 네. 아마 2월 8일에 있는 아마 그때 북콘서트 때 아마 추가적인 입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 이때는 무조건 보이는데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저는 상황. 근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더 씌워진 이 제명 프레임을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계속적으로 본인의 어떤 제명에서 촉발된 여러 가지 상황을 계속 얘기하다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제명을 당했고 개인적으로 억울하고 이게 굉장히 부당하는 건 알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가 보여줘야 되는 한동훈의 정치를 못 보여주고요. 못 예. 보여주고 어떤 그 제명의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굳이 이제 간단한 메시지를 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제명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지자들이 모여서 어떤 장외 집회도 열고 또 뭐 당내에서는 어쨌든 뭐 의원총회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굳이 장동혁 대표를 상대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기본적으로 장동혁 대표를 과거에 자기가 당대표 시절에 마이 스태프였다, 내 스태프였다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고 아마 2월 8일 북콘서트 하는 날 본인이 아마 이 제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입장들 그리고 아마 본인의 앞으로의 어떤 정치의 어떤 비전이라고나 이런 것들을 아마 그날 아마 전체적으로 조금 정교하게 아마 보여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는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요. 최근 뭐 과거 정치에서 이런 콘서트를 통해서 입장을 내거나 행보를 여기에 치중하는 것도 없었던 현상이긴 하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국회에서 딱 밝힐 때 I will be back 한 거잖아요. 나름 그랬죠. 이제 네. 의미 있게 좀 비장함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일매일 어떤 SNS에 올리고 하는 것들은 그 흐름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I will be back 하고 이제 용광로로 들어가고 뭐 이 영화의 장면처럼 다시 이제 어떤 얘기를 할 때는 가장 좋은 도구가 지금 예고돼 있는 게 이제 북콘서트니까 그때 이제 분명히 그때 뭐 기타를 치느냐 뭐를 하느냐 여러 이제 전망들이 나오지만 그렇게만 하고 끝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관객들을 자기 팬들을 위해서 뭐 노래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히 꼭지 없이 그냥 이 연예인들 뭐 하듯이만 끝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메시지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날 아마 I will be back에 뭔가를 방점을 이 정확하게 어떤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아오는 조금 방법 구체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도 최소한 뭐다라는 걸 짚일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까.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를 안 하니까 이제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얘기들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선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텃밭이라고 일컬어지는 뭐 대구 네. 거기 같으면 최소한 민주당은 안 될 거 아니냐.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수도권보다 낮은 거 아니냐. 네. 라고 생각하는데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유승민 대표처럼 어쨌든 거기도 배신자로 규정 짓고 좋은 대구에서요? 글씨를 새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할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한 대표께서도 그런 부분은 현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 어쨌든 그런 거는 안 하실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하지도 말아야 되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종래 사고방식대로 올 것 같으면 네. 뭐 어디 출마를 해야 된다 뭐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그와 같은 선택은 안 하리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불란서에 지금 마크롱 대통령 같은 사람은 아무런 국회 경험도 없이 한 2년 동안 소위 정당을 만들어서 설득을 해가면서 거기에 국민들의 소위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대통령도 될 수도 있었던 건데
반드시 무슨 의회에 들어가야만이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나는 꼭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김종인 전 위원장의 표현대로 우리나라 정치로 보자면 출마를 하는 게 맞는데 마크롱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꼭 출마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그러면 만약에 이걸 전제로 하면 기철님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지방선거 국면에서 보면 지금 본인이 출마하지 않게 되면은 그 역할이 없어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방선거 국면이 되면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의 어떤 중간 뭐 평가라든가 심판론 얘기가 나오고 아니면 어쨌든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어떤 양강 구도가 굳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향후 거취를 고민하고 있을 텐데 결국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번 지방선거 때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느냐, 아니면 다음 총선 때 가서 그때 가서 이제 한동훈 신당을 만드느냐. 근데 그때 총선 때 가서 한동훈 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지 못한 어떤 친한계 낙천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신당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아마 지난번에 그 이준석 개혁신당 때도 마찬가지고 조국 혁신당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가서 어떤 신생정당을 만들어서 총선을 치른다는 게 상당한 어떤 정치적인 경험이라든가 이런 뭐 그 있기 때문에 아마 총선 전에 어떤 한동훈 신당이라고 하는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지 못한 낙천된 친한계 중심으로 된다면 저는 낙천자 중심의 어떤 신생정당은 어떤 총선에서의 어떤 정치적 파괴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아까 그 조홍천 전 의원의 의견 조금은 좀 견해를 달리하는 게 결국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은 대구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의 TK에서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나 홍준표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일 때 그때 대구 시민들이 그 두 분들의 손을 잡아줬거든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뭐 대구 출신도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대구에 내려가서 본인이 이번에 어쨌든 어떤 손을 내밀었을 때 대구 시민들이 그 손을 잡아주면 계속적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그동안 선거에 직접 출마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용기를 낼 수 있을지 특히 아마 이번에 대구에 출마하게 된다면 아마 그 상대방은 누가 되냐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나 또는 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그 판에 뛰어들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죽음의 조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죽음의 조에서 본인이 죽더라도 다음 총선 때 대구에서 아마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보수 정당을 내가 교체를 하겠다. 좀 그런 멀리 차원에서 보고. 그러니까 이번에 대구 출마는 전 이번 자체는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정치적 존재감 높이고 그리고 다음에는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보수 정당을 교체를 할 테니 내가 그 미랄이 될 테니 내가 그 마중물이 될 테니 이번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이번에 되지 않더라도 아마 대구 TK에서 나름대로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뭐 정치에 대한 어떤 뭐 진정성을 느끼게 된다면 저는 한동훈 전 대표 다음 총선에서 적어도 TK에서는 한번 승부수를 겨뤄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번에 대구에서 반드시 출마를 해서 그 미랄 마중물을 만들어야 된다.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뭐 얘기합니다. 나중을 보고 자산을 쌓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뭐 선거를 용기라고 이제 김 의원께서 표현했는데 사실 선거 운동이 고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정신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해본 적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느낌에는 좀 쉬운 길을 간 느낌도 있고요. 또 지금 이제 대구 말씀들을 하셨는데 아까 이제 김세희 씨 이 가압류건까지 나왔잖아요. 장미 단식을 딱 멈추게 하면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여의도에 오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타나서 딱 멈추게 하면서 그 위상이 다시 TK에 세게 아마 작용을 할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기존에 이제 그 구속 탄핵 이런 데에서 이제 대척점에 있었던 한동훈 씨가 만약에 대구 쪽에 출마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또 그 세력들이 움직일 거라고 본다면 지금 이제 김세희 씨가 가압류하면서 아마 더 어떤 측은지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면 기존 계획에서 대구나 이런 쪽에 출마, 특히 이제 대구를 한다는 뜻은 뭐냐면 국민의힘에 피해를 덜 주면서도 뭔가를 입지를 마련한다는 이 뜻이 있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그래도 유승민 전 대표 배신자 프레임이 있었지만 2016년에 무속 나가서도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지역에 쓸만한 미래 자산은 반드시 살려놔야 된다 어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이분이 그 한동훈 씨가 그 대구에서 미래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냐. 아마 지금의 역학구도에서는 확률상 더 며칠 전보다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떨어지고 듭니다. 있다?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 단식할 때 갔다든지 뭐 했을 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런데 그때 가지 않았고 특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식을 멈췄고 지금 측은시까지 있고 이런 재반 흐름을 보면
더 좀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을까. 그럼 지금 전체적인 판세를 봤을 때 TK는 이제 뭐 확실히 국민의힘 쪽인 한 PK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재수 장관이 만약에 출마했을 때 생기는 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또 거꾸로 PK에서 강한 반발이 또 나오죠. TK를 이렇게 고려하다가 만약에 PK를 나온다 그러면 우리를 뭘로 보는 거냐 이런 이제 반발이 나오고 논리상 왜 필연적으로 PK냐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서울은 어느 지역구를 가든 어떤 고향 연고 이런 개념이 상대적으로 이제 좀 희석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TK든 PK든 굉장히 그런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 역풍도 또 굉장히 만만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구로 간다고 하면 참 우리나라 정치에서 프레임 여러 가지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준희 대표 가장 무섭고 뭐 위력적인 게 배신자 프레임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만약에 그렇게 공격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조홍천 이제서 말씀하셨다시피 배신자, 대구 시민들은 전부 다 한동훈 전 대표를 배신자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선이 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래요? 대구에서는 TK 특히 그렇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게 조금 덜할 수는 있겠지만 TK에서는 이제 굉장히 배신자라는 그런 이제 안경을 끼고 한동훈 전 대표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대구에 나왔다 한들 속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오게 되면 무소속으로 나오게 될 건데요. 거기서 만약에 본인이 이겼다 하면요. 배신자가 더 강화될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서 만약에 졌다 하면 본인이 정치 인생에서 이제 다시 더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저래나 본인한테는 그렇게 썩 덕이 되는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위치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무소속으로 나간 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제가 보기에는요. 오히려 이럴 것 같아요. 미국에 가는 방법 하나.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다가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지길 바라겠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길 바라고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면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원해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당대표로 만드는 거. 그리고 본인은 자연스럽게 당에 복당하는 거. 이런 오세훈 시장이 진다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진다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이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지기를 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한테 룸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당권을 대신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오세훈 시장에게 당권을 줄 테니까 이번에 나랑 같이 하자. 대신 나를 복당시켜줘. 이런 정치적 서로 거래가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뭐 성추행 부대변도 뭐 어떤 얘기? 글쎄요, 저는 사실 출마를 해야 된다, 정치인의 숙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그런 얘기하니까 이제 국힘 쪽 패널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국민의힘과 한동훈 전 대표를 동시에 날리려고 한다, 뭐 1타 2피를 노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비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출마에 더 명분이 있다고 보는 게 아까 출마해서 혹시나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면 더 배신자 프레임이 강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셨는데 2020년 총선 때를 떠올려 보면 당시에 홍준표 시장도 홍준표 무소속 후보로 나와서 대구에서 당선이 됐고요. 권성동 후보는 강원도에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됐고 윤상현 후보는 인천에서 무소속으로 당선, 김태호는 경남에서 무소속으로 당선, 무소속 4인방이 다 당선됐거든요. 그러면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 생명을 이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본인들이 공천을 못 받았을 때 아니면 당에서 뭔가 정치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 무소속 출마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회이자 숙명이거든요. 저는 그때 선택을 받는 겁니다. 저희 당도 그렇지만 보수 지지자들도 이건 부당하게 이거는 뭐 당권을 박탈당했다거나 아니면 공천권을 박탈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무소속 후보한테 표를 주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리고 그 명분이 생기면 그 무소속 후보 당으로 돌아올 길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4명 결국 당 돌아왔었고요. 그 나중에 더 떠난 분도 있습니다만 다 그런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혹시나 거기서 승부를 봐서 이긴다면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단 거기서 지면 정치적 생명 더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이럴 때 승부를 걸지 않으면 정치인으로서는 잊혀지게 될 겁니다. 정치훈, 한동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죠. 이번에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한번 보고 지금 이제 앞으로 정치권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또요 추나 대전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원장은 제발 편파 진행 좀 하지 마십시오. 수준 미달입니다. 수준 미달.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하루 종일 한 것은 사법부 압박입니다.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준 게 사법부. 말 삼가하세요. 무슨 말을 삼가합니까?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또 정입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하다 발언 중에 정해당하기는 처음입니다.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에서 유죄받았습니다.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이미 경고했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쇼츠는 나경원 의원이 찍고 있는데 누구 보고 쇼츠 찍는다는 거야? 쇼츠 찍기 위해서 계속 범죄자 대통령 하는 거야? 쇼츠 그만 찍어! 자, 퇴장하십시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경위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원색적인 표현으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거기에 추미애 위원장이 쇼츠 그만 찍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현상이 그 쇼츠 정치인들 많이 활용하죠. 그런 목적이 있을 테고 또 선거가 임박하다 보니까 선명성을 아주 강하게 지금 표시해야 될 때기도 하고요. 네, 나경원 지금 의원이 이제 서울시장 경쟁 후보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또 그만큼 상대적으로 이제 오세훈 현 시장이 이제 수세 당 내에서의 수세에 몰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보니까 기세를 올리는 측면이 있고 극렬 지지자들 적극적 지지층에게 강하게 소구하기 위해서 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강한 발언으로 소위 이제 어그로를 끈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쇼츠 짤 딱 그 순간 그 부분이 이제 강조되면서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돌고 또 어필이 되고 이런 건데 과연 이게 지금 대한민국 21세기 투명한 국회에서 벌어질 일인가 하는 그런 씁쓸함이 있습니다. 선거 좋습니다. 또 자기 지지층에게 어필하는 거 뭐 선거니까 테크닉이니까 그렇게만 이해하라라고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국회가 선거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기관인가? 특히나 이제 법사위에서 그날 어제의 그 장면들 그 왜 그 법사위가 벌어졌는지 이런 것까지를 생각해 보면 국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어떤 의혹들 사법 개혁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강하게 어필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완전히 다른 엉뚱한 류의 어그로로 인해서 국민들의 판단력만 흐려지게 만드는 국민들의 짜증만 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뭐 이 발언 내용을 따질 건 아니고 이런 현상이 뭐 전에 국정감사 때부터 계속적으로 좀 있어 왔거든요. 김철현 의원께서 어떻게? 하여튼 저는 추미애 의원하고 지금 나경원 의원 사이에 보면 추나 대전인데 조금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강성훈 의원하고 또 김병기 의원의 여러 가지 뭐 또 이 뇌물 이익 관련해서 좀 주의가 끌린 사이에 나타났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저래 하는 이유가 보면 이제 곧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거가 얼마 안 남지 않았거든요. 아마 추미애 의원은 경기지사 출마한다고 하지만 지금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은 또 춘준호 의원이니까 그분한테 가 있고 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하지만 사실 출마할 수가 없거든요. 저 출마 가능성을 제로로 보는 이유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그때 박원순 후보와 어떤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했었는데 그때 아마 후보가 되고 나면 의원직을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재보궐선거에서 지고 그때 야인생을 한 3년 정도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 국회의원 배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떤 서울시장 선거가 그렇게 뭐 이 굉장히 우세적인 상황이 아닌데 과연 국회의원직을 내놓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전당 뭐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차기 당대표나 또는 국회의장단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좀 추미애 의원하고 저는 지금 나경원 의원 사이 주고받은 저런 티키타카는 그럼 국회의장단에 서로 국회의장, 부의장 서로 가기 위한 그런 약간 약속 대련이 아닐까 하는 이런 좀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두 분이 앞으로 후반기에 국회의장이 되고 부의장이 되시면 그때는 좀 사이좋게 추나 대전이 아니고 추나 뭐 화해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형태로 좀 좋은 정치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저희도 이 추나대전이라는 이름으로 몇 번을 전해드린지 모르겠네요. 또 하나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10대 그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했죠. 이재용 회장은 해외 출장권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미루고 왔다고 하네요.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이 꽤 자주 만나는 것 같은데 사실 국정 운영하고 경제 이끌다 보면은 재계 총수들 반드시 만나야 되죠. 네, 그거는 뭐 당연한데 사실은 보수 대부분의 이제 기업인들은 기존 전통관념에서 보면 보수 쪽에 가까웠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 트랙이 있고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면서 미래로 가는 트랙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가운데에서 이 미래로 가는 트랙 이 부분에서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대부분은 이제 사실은 글로벌 경쟁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도 같이 가는데 예. 일정 부분은 정부에서 먼저 치고 나가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정상적으로 회복을 하면서 또 수출입이 같이 받쳐주는 이런 부분도 있었단 말이죠. 기존에 이제 부산 엑스포 실패라든지 몇 가지 그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지난 정권에서. 예. 그런 것과 이제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지금 재계 총수들의 그 표정을 보면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장에서 오뎅 떡볶이 먹을 때 그 표정과 대비해서 지금 진지하게 회의 자리인데도 사실은 훨씬 더 만족할 수 있는. 마침 삼성 같은 경우는 어제 시총이 이제 1,000조를 넘어가게 넘었어요. 됐죠. 1,000조. 그러면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잉여가 더 많이 발생했다. 예. 더 고용 여력이 생겼다. 이런 부분이 이제 서로 정부와 민간이 선순환을 같이 가게 되는 아주 바람직한 새롭게 정립되는 어떤 예. 정재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어제 장중이긴 합니다만 시가총액 1,000조가 넘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죠. 영상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경영 일선에서 애쓰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특히 누구도 뭐 상상 못했다고 하는 주가도 5,000포인트를 넘어서고 있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이제 희망을 조금씩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덕분이어서 감사드리고요. 경제는 생태계라고 하는데 풀밭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토끼도 있고 그래야 호랑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풀밭이 다 망가질 경우도 있겠다. 그래서 재계에서는 이제 채용을 더 늘린다 화답을 했는데 성취인 부대님 사실 시총 1,000조라는 게 미국에서도 뭐 애플, 구글 이런 회사가 12개인가밖에 없어요. 그렇죠. 삼성전자 주식이 오늘도 좀 떨어졌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작년 2월에는 5만 원 초반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좀 많이 떨어져서 오늘 거의 5% 가까이 떨어졌는데도 16만 원을 넘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3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총도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삼성이 이 시총 돌파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일자리 창출에도 지금 기여를 하겠다. 예. 사실 이 기업들에 대해서 보수 정권에서는 법인세를 좀 낮춰줄게. 대신에 좀 일자리 창출해줘. 근데 그런 게 잘 안 됐었거든요.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게 수차례 증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기업들이 잘해가지고 또 시총 뭔가 이런 것들 정부의 정책이 뭔가 그 국민들의 이 돈을 자본을 뭔가 이 주식시장으로 좀 옮겨가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또 선순환되면서 탄력을 받아서 5천을 돌파하니까 기업의 가치도 높아지고 또 예. 기업은 여유자금도 생기고 하니까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에서 진보 정권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 새롭게 일자리 창출,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법인세를 무조건 높이고 막 이런 식이 아니라 뭔가 기업도 시총도 올라가고 기업의 가치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런 기업이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상생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임기 초반입니다만 중후반까지 넘어서 이런 모습들이 계속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내용은 진도 군수가요. 한 발언이 지금 파장이 일고 있는데 이 발언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어떤 말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광주 전남이 통합을 할 때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를 해서 중 못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자 해갖고 농촌 총각 장교도 보내고.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무슨 외국인 결혼 수입 이건 잘못된 이야기 같고요. 답이 하나일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 추진하고 있는 지역 성장, 지역 주도 성장, 지역에 산업이 있으면 저는 출생률도 인구도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언론을 통해 생방송되던 상황이라고 하는데 강기정 시장도 뭔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시정을 하죠. 이 발언입니다.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을 수입해서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얘기는 하겠죠. 그렇다고 해도 수입해서
그러니까 그런 수입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도저히 사람한테는 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물건한테는 쓰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남아 우리 어떤 처녀 여성들에 대한 어떤 인격체로 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예. 저는 완전 일종의 완전히 레이시즘이거든요. 전 인종차별이고 저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뭐 법적인 처벌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동남아 여성들에 대한 저는 뿌리 깊은 어떤 혐오, 극혐 이런 것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난 걸로 보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농촌의 총각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뭐 장가를 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지금도 보면 어떤 뭐 인구 소멸 지역에 있는 농촌 지역에 보면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꾸려지고 있는 사실도 있는 거거든. 그렇지만 그러한 동남아에서 온 어떤 이주 여성들에 대해서 저렇게 어떤 수입을 한다, 어떤 인격체를 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번 같은 경우는 어떤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예. 그러니까 뭐 저런 부분에서는 민주당에서도 어떤 적극적인 어떤 제재 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좀 필요하다고 좀 보이고요. 다만 저러한 부분들도 보면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보면 한국인을 건드리면 폐가 망신한다는 이야기를 똑같이 그 캄보디아 언어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보면 결국은 그 캄보디아에서 여러 가지 어떤 로맨스 스캠이나 여러 가지 어떤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굳이 그것을 어떤 캄보디아어로 SNS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캄보디아 대사가 그 캄보디아 우리 외교부에 가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망신도 당하고 어떤 훈계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전체적으로 대통령부터 저는 우리 민주당 기초단체장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동남아 분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어떤 인종차별적인 그런 발언들,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 찾아야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아니 이 부분 그러니까 생방송 만약에 준비를 했을 겁니다. 광주시장을 만든 성취분들. 그러니까 뭐 당황해서 뭐 글쎄요. 이게 준비한 발언이고 굉장히 뭐 저희들도 생방송하다 보면 발언을 정제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저런 실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농촌에 결혼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러면은 아마 뭐 국제 결혼 중재를 해준다든지 뭐 중매 뭐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합시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저런 발언이 나왔다는 거는 실언이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강기정 시장이 적절하게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만 이미 생중계를 통해서 언론에 그리고 국민들께 알려졌기 때문에 군수가 저는 이거 100번 사과하고 본인의 뜻을 다시 한번 밝히더라도 이건 무조건 사과하고 국민들께서 느끼실 때 불편함이 없을 때까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죠. 다만 아까 말씀하신 캄보디아랑은 결이 다르다는 말씀 굳이 제가 이걸 설명을 굵게 드리지 않아도 지금 이 건과는 결이 다르다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김희수 군수가 이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유입을 이제 수입으로 이제 잘못 표현했다 이런 취지의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또 하나요. 오늘 법원에서 1심 선고가 있었는데 명태균 씨와 김영삼 전 의원의 이제 공천거래 의혹이었죠.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아니 다시 못 나오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다시 나오셨는데 예. 혹시 사법부의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정치가 얼마나 개혁이 돼야 되는지 정치 개혁이 똑바로 안 됐으니까 저 못 모르고 그냥 정치 쪽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 도와줬는데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검찰이 숨기고 내놓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게끔 공정한 재판을 진행한 것과 거기에 따른 결론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들으신 것처럼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무죄를 받았습니다. 성추행범 무죄 예상하셨어요? 전혀 예상 못했죠. 사실 뭐 최근에 김건희 씨에 대한 판결이 나왔을 때도 요건 관련된 부분 무죄가 나왔더라 하더라도 당사자들 그리고 우리가 녹취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명태균 씨가 이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를 꼬박꼬박 받았던 것도 우리가 다 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쎄요 지금 판결문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판결문에서 대체 재판부가 이렇게 세비를 꼬박꼬박 준 거에 대해서는 어떤 걸로 판단을 했는지 그러니까요. 이게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거는 솔직히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글쎄요 이건 뭐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겠습니다만 판결문에 대한 지금 각계의 분석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건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고 국민들이 느끼실 때 아니 이런 금전거래 부적절한 금전거래가 있었는데도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네
이거에 대해서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고 느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아직 판결을 못 본 상황에서 하나하나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참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이제 혐의가 있었는데 대략적인 내용 재판부가 얘기한 부분 이거를 채무로 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은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건데 결국에 무죄 나온 거 보면 이준호 대변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무죄가 나온 이제 결과를 보고 얘기하니까 그때 차라리 저런 의혹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감사 주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하고 뭐 예를 들면 특검 김건희 여사처럼 예, 김건희 여사처럼 아니면 특검을 요구하면 특검도 받아주고 했으면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예.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결과 나온 건 사법 의견을 이제 판단을 존중한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 항소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항소를 하려고 그러면 공정하게 여야 똑같이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어제였네요. 위례 신도 시간을 내 가지고 이게 항소 포기가 지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도 항소 포기했지 않습니까? 모든 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근데 그 여당 관련된 사건은 법원에서 무죄 추진되면 항소 포기한 게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그러는데 왜 야당 관련해서는 어떤 법원에서 무죄 판결 나오면 이거는 항소해서 2심 가서 봐주셔봐야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이제 1심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똑같이 항소 포기를 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판단이 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기승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라는 게 좀 다르죠. 이 개인적인 부분이 섞여 있고 제가 들어오면서 급하게 이제 그 보도 자료 나온 거는 보긴 봤는데 앞쪽에 이제 설시 부분과 주문 내용이 이제 미스매칭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죠. 그리고 하나 이제 분명히 잘못된 건 김 여사 그 재판 때도 그러면 샤넬백 하나는 받아도 되는 거냐라고 농담할 정도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하나의 예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국회의원분들이 재밌는 광경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자기 혜택을 받고 그 사람하고 반띵한다. 그럼 처벌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식이라면. 그래서 이게 하나의 악용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도 그렇게 보면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번에 큰 사고 치고 몸으로 한 5년 깜빵 갔다가 몇백억 땡긴다라는 것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알려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항소 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방법 알려준 선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대장동 사건도 선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짧게 여야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가 다뤘던 나경원 패스트트랙으로 그 벌금형 받았잖아요. 수천만 원. 그거에 대해서 검찰 항소 포기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검찰이 판단하는 기준에 여야는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만 김 의원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세훈 시장도 여기 이 사건하고 정했는데 우세훈 시장도 이제 거기에서 좀 벗어난다고 그러니까 봐야 우선 돼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하고 한 2차례 정도 만나서 그다음에 명태균 씨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 한번 만났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 의뢰하거나 부탁하거나 어떤 그 결과지를 받아본 경우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사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어떤 기소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하고 만났던 한 2차례 정도 만났는데 별로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부터 관계 딱 끊었다는 건데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그냥 오세훈 시장의 후원회장이었던 김한정 씨가 개인적으로 아마 여론조사를 의뢰를 하고 그 결과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보면 공표 여론조사가 있고 미공표 여론조사가 있는데 공표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통제를 받고 선거 비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요. 미공표 여론조사인데 이 미공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냥 김한정 씨라는 개인이 명태균 씨 의뢰하고 그 부분을 했는데 이 명태균 씨가 선거 캠프에서 아무런 역할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기소 자체가 불합리한 거다. 이 자체가 그냥 공소기각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명태균 씨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런 말씀을 강조드립니다.